북한 사이버전 최정예 22세 천재 해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암호화폐 90억 원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가자 김정은 직접 국가 비상령을 내리고 전 국경을 봉쇄까지 했습니다. 가족과 동기들까지 연좌제 위협에 처하며 휘몰아치는 검거 작전. 거대한 감시망을 뚫고 베이징과 라오스, 태국을 넘는 목숨 건 도주가 시작됩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 자유를 향한 절박한 싸움. 과연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자유를 얻었을까요? 새벽 4시 47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연구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면 속 코드가 번개처럼 흘러내리는 가운데 제 심장은 마치 드럼처럼 뛰고 있었어요. 3시간 만에 미국 국방부 산하연구소의 방화벽 7개 층을 뚫어낸 순간 등 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22세에 이런 실력이라니. 뒤돌아보니 평양과학기술대학 전산학부 최고 권위자인 박철민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엔 정장 차림의 낯선 남성 2명이 서 있었어요. 국가보위부 마크가 선명한 배지를 달고 있더군요. 류성우 동지, 축하합니다. 그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방금 전 성과로 당신은 국가 핵심 인재로 선발되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핵심 인재라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거든요.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그것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족쇄였죠. 앞으로 당신의 재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이버 방위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보위부 요원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가족들도 특별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책임도 따르겠지만요. 제 머릿속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이 특별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축복인지 감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교수는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호야, 이건 천재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란다. 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연구실 밖 복도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제가 물었을 때 보위부 요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부터입니다. 류성우 동지, 당신은 이제 국가의 거미자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후 2시 15분, 지하 3층 비밀 작업실에서 3번째 불법 침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서버에 접근하는 순간 제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모니터 7대가 동시에 깜빡이며 데이터 패킷들을 쏟아내고 있었죠. 심장 박동이 분당 120회를 넘어서며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야, 진행 상황이 어떤가? 뒤에서 최철민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국가보위부 산하 사이버전 담당으로 승진한 최철민이 직접 감독하는 임무였죠. 일본 금융 시스템 핵심부에 진입했습니다. 거래 내역과 개인 정보 3만 건 확보 완료요. 제 손가락이 자동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조국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범죄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최철민 부장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훌륭하다. 이 정보로 우리는 일본의 경제 동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화면 속 개인 정보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누군가의 예금 잔액, 대출 기록,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죠. 작업실 문이 열리며 보위부 요원 김성일이 들어왔습니다. 류성우 동지 가족들이 새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평양 중심가 고급 주택가로요.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이 굳어버렸어요. 가족들의 이주는 포상이자 동시에 더 철저한 감시를 의미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넓은 거실과 아버지가 원하시던 서재, 소연이가 꿈꿔왔던 개인방.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길에 평양 거리를 걸으며 저는 자문했습니다.
제가 만든 코드로 누군가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셨어요. 성호야, 새 집 어떠니? 내 덕분에 이런 좋은 곳에서 살게 됐구나. 저는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새벽 5시 39분, 급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니 검은색 승용차 4대가 우리 아파트 앞마당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군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류성우, 즉시 문을 열어라. 최철민 부장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죠. 어머니와 아버지, 소연이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성호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문을 열자 보이부 요원들이 일제히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최철민 부장이 저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7분, 국가기밀 자금 9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해외로 송금됐다. 발신지는 내가 사용하던 작업실이었어.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90억이라는 숫자가 귓속에서 맴돌았죠. 저는 모릅니다. 어젯밤에는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최철민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와 함께 온 요원들이 우리 집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장과 책장, 심지어 냉장고 안까지 샅샅이 뒤졌죠. 소연이가 무서워서 어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류성우, 내가 아니라면 누가 너의 접속 권한을 사용했겠나? 최철민 부장의 질문에 저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접속 권한은 생체 인식과 다중 보안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거든요.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시스템 로그? 최철민 부장이 비웃듯 웃었어요. 로그는 이미 삭제됐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누군가가 흔적을 지웠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이용해서 거액을 빼돌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를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도요. 가족들을 별도 조사실로 이송하라. 최철민 부장의 명령에 요원들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어요. 잠깐요.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소연이의 비명이 아파트 전체를 울려 퍼졌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밤 11시 23분, 평양과학기술대학 도서관, 지하 1층 개인 열람실에서 72시간째 은밀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2개 중 하나가 깜빡거리는 가운데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초당 15타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귓속에서는 혈관이 뛰는 소리가 드럼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죠. 3일 전 가족들이 조사실에 끌려간 뒤로 1시간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암호화된 메신저 창이 떠 있었어요. 퓨엔엑스라는 닉네임을 쓰는 해외 해커와 연결된 상태였죠. 상황이 어떤가? 퓨엔엑스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울에 있는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72시간째 구금 상태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48시간뿐이에요. 제가 타이핑하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최철민 부장이 2일 전에 던진 최후 통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90억 원의 행방을 밝히지 못하면 가족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겠다는 협박이었죠. 장진수를 소개해주겠다. 중국 단동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다. 퓨엔의 새로운 연락처를 보내왔어요. 국제전화 번호 뒤에는 암호화 키가 함께 있었죠. 저는 도서관 공중전화로 가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진수다. 퓨엔엑스가 보냈다고? 네, 맞습니다. 가족 4명의 탈출 경로가 필요해요. 비용은 1인당 $30,000다.
총 12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군.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평생 모아도 구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돈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그건 내 몫이다. 단, 2주 안에 준비하지 못하면 모든 계획은 취소다. 장진수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열람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구할지 막막했죠. 그때 문득 3년 전부터 몰래 채굴해 둔 비트코인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약 8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다. 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든 구해야 했어요. 가족들을 구출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페닉스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자금은 절반 정도이지만 나머지는 반드시 구하겠어요. 내일부터 세부 계획을 전송하겠다. 조심해라. 유성우. 그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전 6시 14분, 평양 전역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온 도시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국가 반역자 류성우 체포를 위해 전 시민이 협조하라는 방송이 15분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죠. 제 심장은 분당 180회 이상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서는 끝없이 식은땀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서관 화장실에 숨어있던 저는 벽에 등을 기대며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검은색 지프차들이 거리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위부 특수부대원들이 기관총을 든 채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페닉스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중국 국경 일대에 탱크 부대까지 배치됐어. 제가 타이핑하려던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탱크라니, 이건 단순한 수색이 아니라 전쟁 수준의 봉쇄작전이었어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였죠. 성호야, 어디 있니? 집에 사람들이 계속 와서 너를 찾고 있어. 빨리 나타나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문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협박이 숨어 있었어요. 보위부에서 어머니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한 것 같았죠. 도서관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숨어있는 화장실 앞에서 잠시 멈췄죠. 3층까지 전부 수색했습니다. 지하 1층만 남았어요. 요원들의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눈을 돌렸어요. 1층 높이라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밖에는 포위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장진수로부터 암호화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계획 변경이다. 가족들을 먼저 구출했다. 오늘 밤 9 평양역 화물칸 근처로 와라.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족들이 구출됐다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 지금은 내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야.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7시간을 더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이 포위망 속에서 저녁까지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복도의 발자국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화장실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하나씩 열어봐라.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변기 뚜껑 위에 올라가 천장 환기구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탈출구가 될 수도 있었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새벽 3시 47분, 라오스 국경 근처 메콩강 둑에서 15m 아래 급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거센 소리가 귓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강 건너편 태국 쪽 숲을 비추는 가운데 제 심장은 분당 200회 가까이 뛰고 있었죠.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6시간 전 기적적으로 평양에서 탈출한 후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도박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물살이 너무 세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이를 꼭 껴안고 계셨어요. 장진수가 고무보트를 물가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다. 강을 건너면 태국 영토고 거기서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제가 보트를 살펴보니 곳곳에 패치가 붙어 있었어요. 4명이 타기엔 너무 작아 보였죠. 정말 이걸로 건널 수 있을까요? 소연이가 무서워서 물었습니다. 제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을 거야. 오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장진수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4시가 되면 국경 수비대가 교대한다. 그 틈을 노려야 해. 우리는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가 중앙에 앉고 소연이가 그 옆에, 아버지와 저는 양쪽 끝에서 노를 잡았어요. 출발한다. 장진수가 보트를 밀어주자 우리는 급류에 휩싸였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보트 안으로 튀어들어왔어요. 강 중앙에 다다랐을 때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한 순찰정이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발견됐다. 빨리 저어.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어요. 멈춰라. 즉시 정지하라. 확성기로 명령하는 소리가 강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소연이를 더욱 꽉 안으셨어요. 성우야, 우리 정말 죽는 건 아니지? 소연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강 건너편까지 이제 50m 정도 남았어요. 하지만 순찰정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때 태국 쪽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제가 소리쳤을 때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허공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어요. 우리가 태국 영토에 발을 디딘 순간 북한 순찰정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었거든요. 오전 6시 32분 인천국제공항 3터미널 도착 게이트에서 72시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땅을 밟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고 공항 내 에어컨 소리가 귓속에서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여전히 분당 150회 이상 뛰고 있었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닌 안도감 때문이었죠. 가족들과 함께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기적 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제 팔에 매달려 흐느끼고 있었어요. 류성호 씨 가족분들이시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국정원 소속 김태성 요원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김 요원이 우리를 공항 내 특별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가지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앞으로 3개월간 정부 보호시설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적응 프로그램을 거친 후 일반 사회로 나가실 수 있어요. 김 요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성우야,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니?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자유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지난 22년이 꿈만 같았거든요. 김 요원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류성호 씨, 혹시 북한의 사이버 시설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어둠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코드를 짤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보호시설에서의 3개월 동안 저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언어 표현, 문화, 그리고 자유로운 인터넷의 세계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의 한 IT 보안 회사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진짜 내 코드를 짜는 중이다. 첫 출근날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2년 전 메콩강에서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된 것 같았죠. 오후 2시 15분,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3천여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강연장 천장의 조명 12개가 제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메콩강에서 느꼈던 그 떨림과는 전혀 다른 확신에 찬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청중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들이 점차 사라지며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성우입니다. 2년 전까지는 북한의 사이버전 요원이었어요. 제가 입을 열자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제가 만든 코드는 무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훔치고 다른 나라의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도구였습니다. 청중석 앞쪽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소연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기술은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거든요. 제가 설립한 사이버 보안 회사 프리덤 코드의 직원들도 청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수 개발팀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주었어요. 지난 1년간 저희 회사는 동남아시아 5개국의 정부 시스템 보안을 무료로 강화해드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민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해킹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도와왔죠. 강연이 끝난 후 여러 나라의 보안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다나카 박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류성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독일에서 온 밀러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저녁 리셉션에서 김태성 요원을 만났습니다. 2년 전 공항에서 처음 만났던 그분이었어요. 많이 변했군요. 류성우 씨. 좋은 쪽으로 변한 거라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2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요청도 있었지만 더 놀라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온 공식 제안서였습니다.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저를 지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미국 국토보안부에서 온 것이었어요. 한미 사이버 방위 협력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 제안이었죠. 김태성 요원이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좋은 소식인가요? 네, 상상도 못했던 기회들이에요. 제가 답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류성우 씨만큼 사이버 보안의 어둠과 빛을 동시에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년 전 절망적이었던 탈출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사명감으로 바뀌었어요. 기술은 인류의 무기가 아니라 희망의 도구다. 제가 오늘 강연에서 했던 말을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 믿음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실현시킬 기회를 얻었어요. 북한에서 시작된 어둠의 코딩이 마침내 평화와 희망의 프로그래밍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죠.